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이긴 했지만 서로가 날카롭게 대립해온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다음 날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 넥타이를 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찾았습니다. 김건희 특검, 대통령은 수용하라는 큼지막한 글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틀 전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검사를 사칭한 분으로 지목했고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로 맞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 상황이겠습니까? 그 소망 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어진 비공개 시간에서도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었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대신 회동을 마치고 마주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명백한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4월 9일, 10일에도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한 위원장은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방문에 이어 바로 대구를 찾아 신년 인사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지난 10월부터 2달 만에 벌써 3번째 만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첫 행보도 일단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맞춰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규정사실로 못 박은 데 대해 민주당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도 벌써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은 서두르자고 하고 여당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민주당은 표결에 시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기도 전에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선언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이어 올해에만 4번째 거부권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한 발언까지 소환해 직격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70%가 요구합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쓴 대통령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가족 문제와 관련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여부도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실행된 특검은 없었다며 거부권을 거듭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총선 공작 목적으로 만든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쌍특검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거부권 이후 재표결 시기에 대한 공방도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이른바 비윤석열계의 이탈 여부에 재표결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재표결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원이 출석한다 해도 어제 찬성표 180석에 19석만 추가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예정된 본회의를 포함해 가급적 빨리 재표결하자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재표결에 시한이 없는 만큼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내년 초 이낙연 신당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민주당의 분열 상황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인사들은 오늘 잇따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오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연말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내년 초 신당 창당을 예고했고 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통합 비대위원회 구성을 압박해왔습니다. 최근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만나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관건은 내일 만남에서 네 분을 통합할 수습책이 나올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자기 뜻대로만 할 수도 없으니 만나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만남을 피할 이유가 없고 피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윤영찬 등 비주류 사인도 거취를 고심 중입니다. 육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인 이석현 전 의원은 민주당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라고 비난하며 탈당했습니다. 신당은 민주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허은하 의원도 다음 주 탈당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준석 최측근으로 불렸던 천하용인 가운데 3명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은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에 사과하자마자 오늘 또 다른 막말 시비가 불거졌고 박은식 위원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낸 SNS 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첫 회의를 앞두고 임명장을 받은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 지명과 동시에 불거졌던 노인 비하 논란에 거듭 사과했습니다.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실 뿐이라는 소개 외에 별다른 말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과거 언행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를 놓고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한 겁니다. 제국의 청년들이 이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잖아요. 상당히 정의 일꾼들이 가요. 일본의 청년들이 그랬을 거죠. 독립운동을 다룬 모든 영화들에서 일본 청년들이 조선인들의 해방 투쟁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한반도나 대륙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생각하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건 있는데 지난해 9월 MBC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선 지나가던 한 시민과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돈하나 줘봐. 내 감옥 간다. 저 더러운 대표님.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3시간 동안 따로 비공개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이거요. 그동안 언급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불렀던 호남 대한포럼 대표 박은식 비대위원의 다른 게시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위원은 병역 혜택 강화 등을 주장하는 과거 SNS 글에서 전쟁에 지면 집단 성폭행이 벌어질 거란 과격한 표현으로 페미니즘을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자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서술로 무리를 빚은 뒤 전량 회수 방침이 내려진 군의 새 정신전력 교재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국민을 상대로 한 안보 교육에 쓰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군 정신전력 교재에 대해 결국 신원식 장관이 사과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어이없어 하셨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을 제가 사과드렸고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회수하기로 한 교재는 2만 부, 인쇄에 들어간 비용은 4천만 원 가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군 교재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에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국정원 2차장 등이 참석했고 군 교재를 국민 안보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과장급 실무진들이 수차례 추가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교육 교재 등 추진됐던 현안 업무를 공유하는 회의였다며 장병 교재를 국민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파면시키고 이번에 안보실 중심으로 회의가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를 해야 됩니다. 여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방부를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비판이 다소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라 지칭하는가 하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 공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고 이선균 씨. 경찰의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협박을 받았다는 자신의 말보다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기운 듯한 인상을 받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따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고 이선균 씨는 경찰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조사받으면서 든 걱정을 조목조목 적은 의견서를 따로 냈습니다. 우선 수사관이 내내 유흥업소 실장 성을 뺀 친숙한 호칭을 불렀다. 경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주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수사관이 김 씨와 또 다른 공갈범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제시하길래 이 씨가 이건 편집된 거라고 항의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편집된 걸 안다면서도 메시지 내용을 트집 잡아 김 씨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는 말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19시간 밤샘 조사. 경찰은 마약 혐의뿐 아니라 피해 진술까지 한 번에 충실히 듣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19시간 가운데 협박을 받아 공갈범을 고소한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은 1시간 반 정도에 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조사가 짧았던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6일 제출된 의견서는 면밀히 확인해 시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발인식이 오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엄수됐습니다. 지난 1999년 데뷔한 고인은 2007년 드라마 하얀 거탑과 커피 프린스 1호점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고 2019년에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2024년 새해를 앞둔 마지막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 또 새해 첫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늘이 흐려서 해넘이 구경은 어렵겠지만 다행히 해돋이는 무난히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2024년의 첫 해가 떠오릅니다. 저도 영띠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아들 건강한 거요. 네. 그리고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우리 가족 건강한 거예요. 집이 그 고성 바다 앞이라서 해돋이 볼 예정이에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요. 가족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새해 첫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맑은 하늘에서 해가 돋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이나 제주도에선 바다 위에 구름이 머물면서 일부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첫 해 감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가 있을 모레는 전국 대부분이 흐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서울과 중부 서해안, 충남 북부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지역에 따라 일요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까지 경기 동부엔 2에서 7cm, 서울과 경기 서부는 1에서 5cm, 강원 내륙은 최대 10cm, 강원 산지는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 넘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경기 북동부는 내일 오전, 강원 대부분 지역에선 내일 오후 예비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동쪽, 강원도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비나 눈은 동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을 제외하고 31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동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올해 마지막 주말인 만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 주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년 연속 3% 넘게 오른 건 무려 19년 만인데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비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물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귤과 겨울 딸기. 가격을 보면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애기도 딸기랑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딸기와 귤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넘게 올랐고 사과는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15% 넘게 급등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올랐습니다. 지난달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5개월째 3%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비는 서비스 2.8%, 공업제품 2.1%, 농축수산물 7.7%, 전기가스 수도가 9.7% 모두 상승하여 이로써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보다 3.6% 올라 지난 2003년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전망치 3.3%를 훌쩍 넘겼습니다. 전기가스 요금이 20% 넘게 오르고 하반기 폭염, 가을 이상저온 등으로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 물가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근원 물가지수, 즉 물가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높아진 고물가 압력이 임금 또는 판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시차를 두고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행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4, 4분기 이후에야 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새해에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학 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대학원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수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교수는 그 학생에게 원래 문제가 있었다는 등 책임을 학생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에 나섰는데요. 그러자 이 교수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무더기 소송전으로 맞섰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숭실대학교 장모 교수는 올해 1월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에 학생 30여 명을 데리고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수님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자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계속 횡설수설하고. 유족은 학교 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행사 기간 내내 장 교수가 숨진 대학원생에게 인솔 업무를 떠넘겼던 게 확인됐습니다. 자신은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출국과 입국 모두 학생들과 따로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도 근데 교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다. 숨진 대학원생에게 내가 인솔을 제대로 못하니까 학생들이 안 따른다.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라며
공개적으로 여러 번 고성을 지르고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장 교수는 숨진 학생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약을 먹이지 않은 무책임한 부모의 잘못이라고 학생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저희 딸 같은 사람 또 만들겠다. 스승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숭실대 인권위원회는 장 교수의 업무 태만, 폭언, 2차 가해가 모두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장 교수의 무더기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각각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인권위의 중징계 의결은 최종 징계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으로 내려갔습니다. 숭실대 측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징계위 논의 과정은 비공개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취재진에게 문자를 보내 인권위 조사는 불공정했고 고인의 정신병력을 징계위가 자세히 알게 돼 경징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교수에게 폭언을 듣고 난 뒤 정신적 충격으로 갑자기 환청과 망상이 생긴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반박했고 학생들도 학교에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철로 위에서 시험 주행을 하던 지하철용 전동열차 8량이 탈선해 인근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하차로가 막히고 인근 마을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의 앞머리가 고꾸라져 도로에 처박혔습니다. 열차 뒷부분은 뒤틀려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왕복 2차로 지하차도가 열차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철로에서 열차 8량이 탈선해 인근 도로를 덮쳤습니다. 몇 량이 아니 바깥쪽으로 완전히 이탈이 됐고요. 지나가면서 봤더니 완전히 꺾여가지고. 한 민간 기업이 600m에 달하는 전동차 시험 철로에서 지하철용 전동차 주행 성능을 시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시험 선로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전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 철조망을 뚫었습니다. 주행 속도가 시속 30에서 40km 정도였는데 열차 한 량의 무게만 30톤에 달해 가속력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안에 있던 60대 기관사와 20대 직원이 다쳤지만 탈선 당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변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100여 세대가 사는 인근 마을에 5시간가량 유선 방송과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팍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하고 나서부터 거기가 안 돼. 아침부터 끊겼어, 일로. 경찰은 제동장치 이상과 기관사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 직원이 수습 사원을 마구 폭행했는데 장례식장 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해고한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MBC 보도 이후 노동청이 해당 장례식장의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은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 한 남성이 갑자기 상의를 벗더니 상대를 마구 때립니다. 선임 직원인 팀장은 이를 지켜보다시피 합니다. 때린 사람은 정직원, 맞은 사람은 수습 직원 최모 씨입니다. 최 씨가 상사에게 업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최 씨는 가해자인 정직원을 경찰에 신고하고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 측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평소 근무 태도가 안 좋았다며 피해자였던 최 씨를 해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잘 다니고 있다 그러고 그 사람 정직원과는 수습사원이니까 약간 느낌은 왔어요. 제가 잘릴 거라, 해고당할 거라. 당시 노동청도 상관이 폭행을 방관한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신고하자 규정에 따라 회사더러 조사하라고 한 뒤 회사 주장대로 종결 처리한 겁니다. 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해라라고 하지 결과를 뒤집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MBC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청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폭행 가해자는 최근 약식 기소된 가운데 노동청은 다음 주 중 피해자인 최 씨와 회사 측을 불러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연말마다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 바쳐 수고한 소방대원들을 위한 몰래 선물. 21년째 빠짐없이 이어진 연탄 기부.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천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늦은 밤 119 안전센터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내리더니 차에서 상자를 하나씩 옮겨 119 안전센터 앞에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에 올라타더니 트렁크 문도 닫지 않은 채 떠납니다. 이제 저희가 나가기 전에 벨이 울리잖아요. 출동벨이. 그거 소리 듣자마자 이제 차를 빼시더라고요. 상자 더미에는 간식과 함께 소방 구급차에 2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좀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는데 이제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그때 웃음이 좀 나왔었어요. 되게 우스갯소리로 산타가 있구나. 앞서 다른 119 안전센터에서도 저녁 시간 한 남성이 상자를 두고 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겨울철 구급차 운행에 필요한 차량 용품이 가득했습니다. 한 분이 뛰어가시더라고요. 한 겨울을 이렇게 날 정도의 그런 안전물품을 좀 갖다 주신 것 같아요. 제천시청에는 편지와 함께 1,500만 원에 이르는 연탄 보관증이 익명으로 전달됐습니다. 연탄 기부는 2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2만 장씩 기부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제천시의 어려운 가구들을 추천해서 배송해주고 있어요. 올해 충북에서 익명으로 기부된 금액은 약 4천만 원. 이 중 4분의 1은 12월 한 달 사이 이뤄졌는데 현금이 아닌 물품 기부까지 더하면 얼굴 없는 천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언론인들에게는 신군부의 보도 검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열기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고 상당수가 강제로 해직을 당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는 노인이 된 해직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은 광주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기사는 빈칸으로 발행됐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열흘간의 제작 거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결의문을 주도한 기자협회 간부들은 구속됐고 제작 거부에 관여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남영동에 끌려가 고문도 당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빨리 의식이 사라져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2달 뒤 보안사는 제작 거부 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언론사에 내려보냈습니다. 언론인 정화로 불린 이 사건으로 언론계에는 해고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대량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나눠줬죠. 이름만 쓰게 돼 있죠. 전 기자 피디들 다 쓰게 한 다음에 그걸 전부 수고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를 놈만 뽑아가지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제작 거부와 국시부정으로 해고된 기자들이 2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된 기자들까지 더하면 700명이 넘고 그 후 언론사 통폐합으로 전체 해직 언론인 수는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에서 포괄적으로 강제로 해직된 사람들이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불명예도 아니다. 명확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실어달라. 조사위는 재판으로 이름이 공개된 경우가 아니면 비실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5.18 이후 40년 만에 발간되는 정부 차원의 첫 종합보고서는 내년 6월에 발간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올해도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모두 494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10건 중에 8건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근 사이에서 구조대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 자리에서만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등이 다 그냥 소멸되고 그냥 캄캄하게 돼가지고서 이제 무에서 먼지 떨어지고 막 화수해갖고 바짝 웅크리고 있었지 뭐 이제 죽는구나.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불과 9개월 뒤 같은 곳에서 또 비슷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사고 직후 노동자와 유족들이 위험 요소 135건의 개선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49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사망이나 폭발 같은 중대 사고가 발생한 회사, 산재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1년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은 11곳인데 식료품 제조업체 대평에서 5명이 숨졌습니다. LG화학 대산공장과 AGC 화인테크노 한국 등은 위험 물질 누출, 폭발 등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L건설은 산재 5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고 미래ENC는 6건의 산재를 미보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82%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옷을 벗긴 채 무릎을 꿇리는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속옷 차림의 남성들을 운동장에 불러 모읍니다. 양손이 뒤로 묶인 남성들은 무릎을 꿇린 채 운동장에 앉아 있고 거동이 어려운 백발 노인과 어린 소년의 모습도 보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눈이 가려지고 양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을 취재한 종군 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 미국 뉴욕타임스 등은 해당 영상이 지난달 중순 팔레스타인 북부 가자시티의 축구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스라엘군은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옷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 등 피난민들이 모인 남부 지역에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무차별 폭격과 시가전 중심의 고강도 전면전 대신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과 특수작전 중심의 저강도 전투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어제 수십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에 발사하는 등 양측의 교전도 격화되고 있어 새해에도 포성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시 정부 여당으로 구성한 2인 체제로 복귀하게 되는데 앞서 법원이 2인 체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태에서 임명장을 받게 된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전임 이동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취임사에서부터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공영방송이 정치와 자본, 내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특히 편파성과 함께 내부의 힘을 지적한 발언은 향후 방송 독립성 침해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동관 전 위원장이 추진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과 정부 추천 이상인 위원 2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정부 여당으로 구성된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신임 위원장은 2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2인 체제는 심의 의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 의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1일 지상파 제어가 의결을 위한 첫 전체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 일동이 590만 원을, 박문각 고시학원 어대훈 사회복지학 강사가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자동문 대표이사회 임직원 일동이 1,004만 원을, MBC 안형준 사장과 본사 관계회사 임직원들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도 팬들을 웃기고 울린 명장면들 참 많았는데요. 잊지 못할 장면들만 다시 모았습니다. 2023년을 빛낸 투플레이,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올해 가장 운이 나빴던 선수 기억나시나요? 골키퍼가 자기 편 골대에 강슛을 날렸어요. 급한 나머지 강하게 찼는데 잔디 상태마저 너무 안 좋았네요. 이 자책골 확실히 액땜이 됐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가장 운 좋은 선수를 골라봤습니다. 좌익수가 몸을 날렸는데요. 잡은 건가요? 놓친 건가요? 글러브 맞고 튀어나온 공이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러 글러브에 쏙!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꿈에 그리던 데뷔골을 넣은 이 선수 갑자기 어디론가 달리는데요. 감독도 무시한 채 벽까지 뛰어넘어 달려간 곳, 바로 관중석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네요. 순간 뭉클했는데 감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미 경고가 있던 걸 깜빡한 이 선수, 결국 레드카드 받고 퇴장! 골 넣고 2분 만에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네요. 세계 육상선수권 멀리뛰기 결승인데요. 자메이카 맥노드 선수, 이게 뭐죠? 공중에서 요상한 자세로 날아올라 착지! 점프하다 미끄러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연스러웠어요. 네, 이번엔 팬들이 주인공인 장면입니다. 석점 슛을 무난히 성공한 미국 대학농구 팬. 문제는 반대쪽 골대인데 무심하게 한 손으로 던진 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 골로 1년간 머물 숙소까지 얻었습니다. 축구장에서도 컬링 선수를 능가하는 세밀함으로 만든 기막힌 명장면이 큰 화제가 됐었죠. 내년에도 선수와 팬이 함께 즐기는 장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투플레이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누룩 어시스트, 실력과 연기 모두 만점이죠?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는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이 다가서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서해안 그리고 충남 지방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은 시작부터 눈으로 내려 빠르게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울 예비특보가 내려진 노원구를 비롯한 서울 동부권 그리고 경기 동부에는 최고 7cm, 강원 내륙의 최고 10, 강원 북부 산지에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시점인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내륙은 내일 오전과 오후 사이가 되겠고 강원 동해안 지방은 모레 오후부터 눈발이 강해지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올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서 첫 해돋이는 대체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길도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4도, 대구 8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9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